있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향을 모색해야만 우리 앞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교수님께서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 본질적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교육의 문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교육으로 이렇게 투영돼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거죠. 아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책이 있어서 유명했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었다. 좋은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보다 인컴이 좋아져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사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경쟁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는 것이죠. 아주 소수. 상당한 다수는 그렇게 같이 경쟁 대열에 끼어들었으나 결국은 그러한 성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기회비용은 충분히 다 지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 전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교육 시스템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뭐냐면 학벌로 인한 네트워크, 학벌로 인한 어떤 직장의 선택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를 잘 시켜서 회사에서 또는 각 그 인재를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넌 서울대 나왔으니까, 너는 어디 대학 나왔으니까 그것을 증표로 뽑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걸 이제 블라인드 테스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뽑아낸다면 대학이 애들을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할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부 대학을 가기 위한 과열된 경쟁은 지양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쟁이 완화돼서 아이들은 성장기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발달 단계에 맞게 거치면서 전인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입시 방법도 아까 학부모님, 여기 안동의 학부모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피아노를 좀 잘하면 그냥 나머지 교양으로 하면 되는데 서울대 피아노 전공하려면요.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다 1등급이어야 되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서 수학 1등급 되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수학책을 한 번도 안 떠들어 봅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고려대 학교나 일부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문과에서 학생을 뽑을 때 국어는 25% 반영하고 수학은 34%를 반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국문과에서 국어 전공자를 뽑는데 그거는 가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수학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대학 입시가 정말로 대학 중심의 공급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 아니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게 학부모들이 힘들지 않게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해서 대학 측에서 입시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에서는 진정한 경쟁력이 뭔가 미래는 엄청나게 바뀔 것이 예상이 되고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패턴에 갇혀가지고 암기와 문제풀이 방식으로 성적을 변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의 모든 미래학자들은 맥락적인 인재를 키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외우고 암기하는 시간집약적 그런 공부 방식이 아니라 창의성으로 사고하고 탁탁 튀는 이런 인재를 찾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경쟁 방식의 선택을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학생을 줄지어하고 경쟁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줄.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원숭이와 그 다음에 새와 여러 가지 수영하는 것들과 이런 걸 다 동물을 모아놓고 나무에 올라가게 시험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거는 나는 것끼리, 뛰는 거는 뛰는 것끼리, 수영하는 건 수영하는 것끼리 경쟁을 시키면 다양한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가름하는 방식도 경쟁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경쟁은 나쁜 게 아닙니다. 경쟁은 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죠. 다양한 줄로 경쟁하게 될 때 지금처럼 극단적인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현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학들 보고 성적 순으로만 뽑지 말라고 그러고 회사들 보고 학교 이름만 보고 뽑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한 개선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강 선생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뽑으라 말씀하시는데 대학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뽑을 것이며 회사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뽑을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써오신 글을 다른 분들은 못 읽으셨을 테지만 저는 읽었는데 거기 일관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일관된 논리가 뭐냐면 어린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해주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비고 한편으로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참 즐겁고 하는 것은 소비지만 또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 너무 쉽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렵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걸 많이 알아갖고 지식이 많고 실력이 커져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위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이 소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입니다만 우리나라 대학은 왜 인재를 추구하는 인재의 상이 다 비슷할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인문대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대학의 인문학부를 인문대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영어식 표현을 찾아봤더니 어디는 칼리지 오브 후마니타스라고 해가지고 인간 중심의 인본 중심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대학은 칼리지 오브 리버럴 아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각각의 해석하는 게 다르거든요. 인간관이.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고유하게 독자적으로 대학 내에서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뽑아서 이러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그 이상에 기여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잘 맞는 방식으로 뽑으면 될 텐데 모두 다 획일적인 잣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맞는 대학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다 비슷해요. 수능 1등급에 내신 뭐에 이걸로 다 뽑아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문과를 뽑는데 수학을 훨씬 더 반영하는 이런 모순된 현실에서 저는 이제는 나름대로의 대학의 고민들이 묻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감히 제가 답변이 될런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즐겁게 아이들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데 교육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우리 여기 교육학 박사님이 계신데 페다고지라는 말도 있고 에듀케이션이라는 말도 씁니다.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어원이 에듀케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꺼내다라는 겁니다. 꺼내다. 그 아이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꺼내내는 일, 그걸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페다고지라고 표현을 할 땐 교육을 똑같이 쓰면서도 예전에 강제로 손을 잡고 끌고 가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싫어도 꼭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된다. 전 여기 안동에 와서 느끼는 것이 분위기가 확 진짜 아우라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처럼 멋진 이렇게 우리 전통 한복을 입고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지금 55살이거든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딱 느끼면서 어떤 정신의 기운 같은 것이 느껴져요. 전통적인 문화가 제 속에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스며들어오고 있구나. 저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못 느꼈던 거는 교장이 될 때까지도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그래서 이거 전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운동장 조회를 합니다. 요즘에 운동장 조회하는 학교 거의 없는 거 아세요? 젊은 어머니들은 아시겠죠? 줄을 안 서요. 애들이 막 뱀처럼 겨가고 질서 안 지키고 떠들고 지들 맘대로 하고 모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동장 조회를 포기하고 형식적으로 방송 조회하는데 방송 조회 지켜보는 애들 없어요. 저는 절대 이걸 할 수 없다. 안 된다. 다 줄을 서서 세우고 질서를 가르치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은 그 때로는 감내하고도 어려움을 겪고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경험하면서 또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공감의 행복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이런 기회를 학교가 지나치게 지식경쟁 교육으로만 몰고 갔기 때문에 시간을 다 뺏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너무 불행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자.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멀리 성장할 수 있고 또 폭넓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태임 회장님은 사교육이 부모를 빈곤하게 만들고 또 인성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학생들의 습관도 고쳐야 되겠지만 동료의식을 좀 갖게 해서 공동체 정신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바른 교육의 시작은 가정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은 저도 저 시골에서 태어난 정말 그야말로 조그만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시집을 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는 부엌을 장악해라. 도마를 장악해라. 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되도록이면은 음식도 제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정말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때 부모하고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은 자 오늘 우리 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아버지에게 그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정말 열심히 정말 보고하듯이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다음날 학교 가서 다음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기쁜 말을 전해드릴까 이런 것으로 보내고 우리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 막 칭찬을 하시면서 용돈을 그때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용돈을 꼭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디 저축하고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속옷에다가 이렇게 딱 주머니를 만들어서 핀으로 딱 찔러서 용돈을 거기다 차곡차곡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정말 우리 때 아시지만은 굉장히 다들 어려웠습니다. 6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다 뭐 그 이상 어른들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그때 반에 한 반에 60명, 70명 됐는데 절반 정도가 도시락을 못 싸오고 또 이제 그때 뭐 1년에 한두 번씩 영화 구경을 갔을 때도 어느 누구도 뭐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을 때 저는 아버지가 주신 그 돈으로 친구들과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영화 구경도 가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제가 30몇 년간 그래도 여성들과 함께 손잡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저희 아버지께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인류대학을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도 열심히 또 공부하고 결혼을 해서도 석사를 받고 또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고 이런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이 아버지가 전해주신 그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 주시고 정말 패스트푸드 맞벌이 부부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패스트푸드로 사 먹는 그런 그 아이들이 솔직히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도 경쟁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요즘은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도 여성분이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판검사들 또 여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우리가 살려내고 가정교육을 정말 우리 부모가 같이 하면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저는 바른 교육의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씀이긴 합니다만 조태임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한테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홀로 되셔서 우리들을 가정교육을 시키셨는데 한 번도 저한테 반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네 이렇게 해도 되겠나?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공주에 가서 공주 선양에 가서 성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게 보통 말인 걸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는 식사할 때 밥상에서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네. 저희 집에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 분에 맞게 살라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혹시 잔치집에서 초대하더라도 3번 이상 간곡하게 초대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어디 가서 나돌아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정부에 들어갔지만 앞정부에서 부를 때 저한테 메신저들이 와갖고는 2번밖에 안 오대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물론 준비가 안 돼서 안 왔습니다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야 3번 안 불렀는데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윤중현 장관께서 참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치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교육도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구체적 가정에서 따님은 관광 가이드하고 아들님은 자동차 정비공 한다고 하셨던가요? 그런 거 참 아름답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모든 사회 경제 현상에 언저리에 교육의 문제가 자리해야 합니다. 이 국가 100년대인 교육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옳은지 정말 어려운 과제인데요. 제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 화두로만 던지겠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아까 우리 강유장 선생님이나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 들어가서 대학에서 뭘 배우냐 이런 것이 밑에 학업 학교인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선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안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수능제도, 수능 입시 없애야 됩니다. 이거 변별력도 없어가지고 이제 무슨 영어도 절대 평가한다고 그러고요. 만점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수능 시험 어렵게 내면 경쟁 객관화돼야 한다 해서 너무너무 쉽게 내고 있으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나는 우리 이 정부나 국회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특히 교육 문제는 학부모, 학생, 우리 사회 전체 국가 100년 대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능시험 제도를 나는 왜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지 저는 경제하는 사람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요. 이 수능시험, 잘못된 수능시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는지 이거 한번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화두로 첫 번째 던진 게 수능시험 폐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던지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지금 초, 중, 고등에서 하고 있는 삼불제가 뭔지 아시죠? 다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근본에 찾아낸 게 삼불 정책을
중심으로 한 평준화 정책입니다. 이거 나라 경쟁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 망치는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경쟁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화하고 투명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집권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보장제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가치체계를 다양해서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능력과 재질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능력만 바둑을 잘 둬서 명예와 소득과 다 해서 사회에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구 잘하면 야구, 축구 하자면 축구 선수, 노래 잘하면 가수, 재주 좋으면 탤런트, 이렇게 해서 가야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준화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당면하는 교육 문제의 제일 건재는 산불 정책을 중심으로 한 평준화 이 교육 이념을 바꾸지 않고는, 그리고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 국가의 리더라면 교육 문제 같은 중요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국민 여론들에서 결정하는 이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평준화를 없애겠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교육 학부모님들은 8, 90%다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 학교 가서 공부해서 1등, 2등 한 사람은 1%, 2%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평균하면 좋겠죠. 그래서 부모들도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죠. 내 아들은 학교 수업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체육은, 야구는, 배구는, 탤런트 세지, 음악, 체육은 얼마나 잘하고 그거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문제가 일단은 정면에서 산불정책, 고교 등급제 없애자. 산불정책이 뭡니까? 고교 등급제. 고교 등급제 없어지고 있습니까? 특목고, 과학기술고, 외고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게 왜 심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자율고 했다 해서 지금 정부들은 자율고도 없애내는 난리죠. 애매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정책하는 사람들이 크게 책임을 올릴 때 오늘 교육당국에서 나오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저희가 공무원한테 느낀 것이 교육당국자들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터집니다. 오죽하면 시장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육당국이 없어져야 대학 교육이 제대로 학교 됩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학생 무슨 인권 조례요? 학생은 훈육의 대상이지. 어떻게 학생한테 인권을 보장해서 두 발도 자유야, 머리도 마음대로 깎아라, 옷도 마음대로 입더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교육 정책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 대학 입학 본고사 페이지. 그러니까 사교육 이거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 교장님 말씀하신 대학이 왜 다 똑같으냐? 대학마다 특성이 있어야죠. 우리 대학에서 내가 어떤 학생을 뽑겠다. 나는 어떤 데 특화한 대학이 되겠다. 우리 정 총리,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대학이 다 똑같아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똑같은 게 뭐냐. 대학교하고 여자들도 다 똑같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책임지고, 제가 옛날에 교육부 당국 때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왜 수능시험을 고집하고 대학 입학시험을 교육부가 꼭 관여해서 하려고 그러냐. 대학이 맡기면 될 거 아니야, 대학에. 대학이 자기가 뽑고 싶은 학생 자기 기준으로 뽑아라. 그래야 사회가 다양해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자기 힘으로 책임으로 대학 입학 학생을 뽑을 능력이 되는 대학이 몇 개 안 된다. 그럼 대학은 문 닫아야지, 그러면.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만 따라가고 내가 대학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내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학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대학이라면 그런 대학은 문 닫아야지.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 전국에 400개가 넘습니다. 이런저런 대학이 있어요. 한 시군에 대학이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 졸업생이 연간 50만 명 정도가 시장에 신규노동력. 고등학교 졸업학생은 대학이 50만 명이면 고등학생은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학생이 영어 출신이 많아요. 고등학교 출신이 당연히 많고 대학 출신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OECD 평균 대졸 이상은 청년 학교 교육 배경을 조사하면요. 대학 대졸 이상 63%, 고졸 이하가 37%.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게 대졸 이상이 63%, 고졸 이하가 37%인 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년 실업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다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대학 보내면 이제 대학 나와서 내가 좀 편해지겠다. 대학 나와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아시죠? 지금 청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절망과 좌절로 이제 분노에 담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공식 청년 실업률이 10.2%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러나 구직을 담임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일시 신흥 이런 경제활동에서 통계 전문 얘기만 빼고 나서 실적으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 정도. 22%. 그러니까 공식으로만 봐도 대학 졸업하고 4명 중에 1명은 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고 지금 대학 나오고 아마 절반은 고용률 50%가 됩니다. 절반 노고 있다고 봐요. 지금 웬만한데 취업기회교수 공모하면요 100대 1, 200대 1. 지금 사실 지금 아마 대학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산층 붕괴의 제일 큰 원인이 과외비, 사회비 때문에 중산층 붕괴 위기까지 답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을 이끌고 가려면 첫째, 정부 정책이 잘못됩니다. 그 정책이 잘못 가도록 이끌은 우리 국민 전부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자꾸 뺐습니다만은 몇 가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 교과과정 폐, 아까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렇게 많은 과목을 미술시킵니까? 애들이 그냥 찌그러 찝니다. 왜 내가 재질이, 나는 음악밖에 못하는데 체육도 하고 물리도 하고 과학도 해야 됩니다. 요새 보니까 뭐 문과 이과 통합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요. 수학 나면 머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 2. 여러분 미분 적분 확률 아시죠? 그런 게 싫어서 이과, 문과를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좋아서 이과를 가는 학생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적성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광급, 도급제 위주로 정책을 펴나는 국민과 학생 본인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목 조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거기서 어떤 과목을 필수로 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기 그 과에 필요한 보고로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꼭 우리가 지금 이제 필수하고 있지 않은 과목 2가지. 첫째, 한문교육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싫거나 말거나 이 아시아의 각국가들은 중화문명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딱 한문을 배우고 역사가 고전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한문을 못 쓰는 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한문 교육을 다는 못해도 천자문 정도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지 나라, 자기가 태어나서 나라 역사를 모르는 그런 게 학생입니까? 그리고 해외 가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 자기 나라 역사를 필수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그것도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교과가 연장이 이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 가서 과학기술계보다 인문 사회가 많아가지고 대학에서 배우고 사회에 나서 아무짝에 있어 지지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해 산학 미스매치. 학교에서 배우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지식을 하려면 직업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학 교육이 우리 대학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학 미스매치 문제를 정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던진 화두도 얼마든지 찬성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시간 많이 뺐으면 제가 화두로 던졌습니다. 예. 네, 대학 자유가 중요합니다. 대학은 자유를 공기로, 투자를 토양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학에는 지금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투자 또한 부족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학 자유화에 대해서 원장관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학 자유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자 회장님이 아까 학부모들의 지나친 학구열이 문제가 된다. 애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학부모님들하고 소리를 모아서 제가 이 자리로 나왔는데 학부모님들 또 은근 걱정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회장님, 저희 소리가 과연 전달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토론회가 될지 정말 또 탁상 부분에서 그칠까봐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던데 저는 지금 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자기 특성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특기적성.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아니 유치원 때도 보면 자기 왜 특기적성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정말 수학 겉핥기에 인성 적성 검사 말고요. 애들이 시험 칠 때는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면 정말 집중해가지고 저희 15살짜리 중2부터도 적성검사하는 날은 배 아파서 대충 치고 왔어. 그거 점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성 적성 검사를 해서 정말 얘가 특기 적성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게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에도 연계가 된다면 나와서 분명히 사회인으로 발돋움했을 때 이게 초, 중, 고 교육이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엄마들 말처럼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나도 또 걱정이 있잖아요. 사회에 진출하는 거. 이것도 보장되지 않는데 또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또 하시는 걱정이 있죠. 시집 장가보고 돼서 잘 사는 걱정인데 저는 특기 적성화 교육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기 적성화 교육이 아이 개개인 180명에서 예를 들어서 180명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딱 선생님들이 시선으로 봤을 때 에이 쟤는 수학을 잘해, 쟤는 영어를 잘해. 근데 우리 반에 참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어느 날 달리기를 뛰다가 정말 달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멈췄을 때 얘가 다시 수업으로 돌아왔을 때는 전에 수업 들은 게 없어서 다시 공부로 연계가 되지를 못해요. 그 안타까운 게 제가 예체능계 애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예체능계 애들 제가 몰라요. 예체능한 딸이 있어서 요번에 1년 쫓아다니면서 느낀 바입니다. 정말 피아노 가리키면서 영어 수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학부모로 앉았지만 저도 사실은 일을 하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로서 기본은 해야 되는데 그게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보부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놈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네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네가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해라. 근데 엄마 학교에 가면 애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을 안 가니까 친구가 없대요. 사실은 학원을 안 가니까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오후 4시쯤 집에 오면 거의 자기 혼자 집에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그래서 저도 학원 하나만 보내주세요 하는데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EBS 강의나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 그냥 자기 룰대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옆에서 엄마들이 이 집에는 수학이 몇 점이에요? 영어는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지나가면 애가 잘이냐고 물어야 되는데 쟤 저번에 시험 몇 점 봤대요? 엄마들 지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항상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엄마들 학구열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엄마들 학구열이 어떻게 되냐면 아빠를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빠들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우리 남편이 300을 버는데 300을 다 사교육으로 투자를 하니까 아빠는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고 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교육부도 탓할 게 아니고 우리 학부모들이 엄마들 교육정신부터 아이한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잡아서 손에 쥐어주지 말고 안동 교육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비평준화되면서 엄마들 사교육비 사실 더 업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학교 인지도 브랜드, 시골일수록 브랜드 더 따진다는데 전 그거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집에는 고등학교가 어디야 그러면 뭐뭐 학교일 때는 엄마들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뭐뭐 학교에 열려고 엄마들이 토요일 일요일 중학생들을 가해를 시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어느 동문이냐는 게 나중에 몰라요. 직장생활을 하고 할 때 얼마나 큰 백그라운드가 될지 몰라도 이게 비평준화에서 온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상위 0.1% 애들 다시 0.01%로 만든 게 엄마들이에요. 빚이 지더라도 자기 노후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기주도적인 학습 그리고 학교에서는 특기 적성화 교육만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활용할 프로그램들 정말 많더라고요. 엄마가 뭐 앉아서 애들 보고 스마트폰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말고요. 엄마들도 한번 들어가서 학교 정보를 한번 보세요. 학교 정보 마당에 보면 얼마든지 좋은 시스템이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공짜로 갈 수 있는 캠프가 학교에 널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어 수학 학교에서 해주는 멘토링 수업으로도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것만 갖고도 아직은 안동바닥에서는 전 공부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개개인 차이인데 이게 성적 상위순 이렇게 바뀌면서 아까 교수님이 근데 성적 행복순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 성적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거 맞아요. 왜?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성적으로 얘를 판별하기 때문에. 근데 엄마들이 조금만 학부교육을 가르쳐서 그 학부교육을 아이들한테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심어주면 솔직히 좋아서 하는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180명 중에 10명 안에 내 아들이 안 들고 그 뒤에 10명에서 얘가 춤을 잘 추든 기술을 잘 하든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아이 재능을 살려주는 거. 네, 고맙습니다. 김경식 교수께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말씀, 옳은 말씀이신데 저 좌중에도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아주 짧게 1, 2분만 먼저 말씀하시고 좌중의 질문은 나중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더 보완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를 크게 대별해서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력사회, 이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학부모의 교육열이 결코 우리나라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많이 다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헌신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학부모의 교육열이 그 자녀에게 그 올바른 교육열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부모의 교육열 때 자녀가 그게 수반대에 따라가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학부모의 교육열에 부합되는 교육열을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나치게 어떤 자기 자녀만을 출세시키려는 열심히 출세용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자녀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갖는 것이 안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학력사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배움의 학력이라 할 때 배움의 이력, 배움의 역사, 배움의 경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배움의 능력, 힘력자를 썼어요. 배움의 능력으로 비춰지는 사회. 더 나아가서 학력이라는 배움의 경력, 그러니까 우리 대학 어느 대학 나오느냐 이런 배움의 경력, 이력이 일반적인 능력으로 치부되는 사회죠. 그래서 간판 뒤 어느 대학 나왔느냐, 무슨 과를 나왔느냐, 능력 있겠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능력을 어떤 학력으로 간판으로 평가하는 이런 우리가 사회의 구조, 어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런 논의가 해봐도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블라인드 이렇게 학력을 이렇게 덮고 이제 입사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구직자를 구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의 연구 사례를 설명할게요. 미국에서 수필을 평가하는 게 했는데 교사들에게 그 학생들의 이력, 그러니까 인종이라든지 남녀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개인의 특성들을 다 앞에다가 밝히고 한 그 수필과 그것을 다 가리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 인적인 특성들을 밝히고 했을 때 인적인 특성 백인이냐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가렸을 때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인종이다, 학력이 뭐 어떻다 뭐 이런 게 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성적이 좌우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할 때
이런 그 학력을 철폐하는 그런 문제는 결국 이 블라인드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질문하면서. 아니, 좀 빨리 하세요. 자중해서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 인성교육 출발이라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대구 보관찰 심사위원 위원으로서 이제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됐는데 6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면서 한 달에 평균 한 60명을 보관찰 심사를 하는데 그 중에 온전한 부모를 가진 원생은 대개 한 2명, 평균 2명 꼴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성 가정이라든지 결손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들이 방치한 거죠. 그 결과가 아이들이 그렇게 소년원이나 김천교도소 등등이 이렇게 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제대로 그 아이를 낳았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교육의 출발이 아닐까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수요자 중심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외비가 늘어나고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어, 수학.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 그렇게 어려운 독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듣기 일부만 필요합니다. 소수, 그 분야에 전공하는 사람만 그렇게 어려운 독해 필요로 합니다. 수학, 그죠? 어려운 거 소수만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포자를 낳으면서까지 그런 어려운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2개만 줄이면 과외비 확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습량을 줄이자. 그래서 요즘 교육과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 포기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학 교육 내용을 줄이자라고 하지만 그 학문 분야에 있어서 이기주의적인 것이 발동이 되어서 내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득권층들이 말이에요. 결국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더 어려운 거, 더 힘든 양 이런 것을 자꾸만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앞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권력을 가졌다, 경제력을 가졌다, 사회적 관계 자본을 가졌다 이런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김병일 원장님이 교육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 문제로 인해서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다 불행한 삶을 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그런 학생의 인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사나 학부형은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근본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학부모가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는 제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역지사지 못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인쇄된다고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역지사지를 포함한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도 세계에서 최초로 워낙 심각하니까 법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문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교육은 머리로 알고 시험 잘 보고 학교 합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 말과 글로 됩니다. 인성교육은 도덕시험 100점 맞았다고 효자 아니고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천하려면은 저는 말과 글이 아닌
뭔가씩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보는 장면이 바로 가까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원하는 인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고 했습니다. 보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부모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3살 때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요새 뭐 어린이집 보내고 커피 마시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도 있지만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집에서 3살 먹은 애가 말로 하면 알아듣습니까? 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효도받아야 됩니다. 효도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부모, 시부모, 친정부모에게, 장인, 장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 바로 아이의 평생 효도하는 생활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존경받으려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옛날에 최고의 스승을 우리는 군사부일체라고 했습니다. 왜요? 임금과 부모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왜요? 글 가르쳐줘서?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요새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글 가르칩니까? 사람 가르칩니까? 바로 아이들을 우리는 아주 영특하다고 봐야 됩니다. 보는 대로 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못한 건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과 학교 당국은, 부모와 선생님들은 정말 조율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간단없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선생님 흉보는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학부형들끼리 얘기할 게 아니고 바로 학부형은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과 학부형끼리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동에서 이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같이 이렇게 말만 해서 손에 안 잡힙니다. 바로 이 지역은 가난했지만 동방예의지국을 만들었고, 가난했지만 아주 효자와 형제 간의 우애가 넘치는 바로 어르신 선비들이 살아갔던 가장 진한 곳입니다. 그 최고봉의 퇴계선생님이 계십니다. 요새 엄마들은 교육을 전담한다고 생각하는데, 퇴계선생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남기신 편지 중에서 1000통이 바로 자녀에게 교훈적인 얘기를 두고 계십니다. 제자들한테도 얼마나 감동적으로 교육을 시켰기에 그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제자의 자손 해가지고 지금 15대 손, 16대 손길이 추모하고 우위를 다지는 도운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우리 안동에서 찾아주신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이 전국 어디보다도 먼저 이와 같은 인성의 실천이 우리 어른들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여기서 우선 듣겠습니다. 제가 이런 모임의 사회에 좀 미숙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좌중에서 질문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서면으로 질문이 4개가 왔습니다. 하나는 강현웅 교장님께, 하나는 김경식 교수님께고, 저한테 2개가
맞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질문하게 하시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성함을 부르면은 한번 일어나시고 질문은 제가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 우선 그 사교육과 관련해서 김경옥 님이 질문하셨네요. 계세요? 김경옥 님. 가셨어요? 이건 질문을 드리고 답을 하는 게 어떨까요? 강현웅 교장 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일부 학생의 경우 대도시 학생이 뒤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방학 되면 서울 등 대도시에 학원가로 가는 현상은 새로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입시만을 위한 경쟁의 일환이긴 하지만 결국 부모들은 학교를 믿지 않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미래와 적성을 고려한 지도나 인생의 상담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강 교장 선생님은 가정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히 1분에 말씀하세요. 1분에. 사교육 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는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난이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선형 교육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도달시키면 그 학년에서의 교육 목적은 달성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등수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32명의 한 학급에서 모든 학생이 그 과정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시험을 봐서 누군가는 떨어뜨리고 누군가는 붙여야 되는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학교의 교육이 끝나고 학원을 찾아가는 것이고 학원을 찾아가서 점점 더 어려운 것을 배우면 선생님은 다시 등수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점점 더 어렵게 내고 어렵게 못 내도록 선행학습으로 해서 출제하면 처벌하는 또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전혀 관심 없던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황당하게 문제를 내고 이런 좀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질은 과열된 경쟁에 있는 것이고 그 과열된 경쟁을 시스템으로 작동시키는 지금의 체제가 문제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고 교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의 입시에 연결되어 있고 대학의 입시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선점 경쟁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학교에다 전이시켜서 아이들의 기회비용을 대신 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여기까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김경식 교수님께입니다. 공교육의 구조 문제와 관련됐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배인환 학생입니다. 누구시죠? 배인환 학생?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얼굴을 보여주시고. 네. 그럼 제가 대신 읽어드려도 괜찮겠죠?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배인환이라고 합니다. 김경식 교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나 지금이나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은 공교육의 질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 뒤떨어질까봐 부모님을 졸라서라도 학원을 여기저기 다니곤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학교의 질과 관련해 교육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비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한 반에는 약 35명에서 40명의 학생이 있고 교사는 1명에 불과합니다.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교육 선진국일수록 교사당 학생의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책임지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교사는 일반화된 틀에 따라서만 학생을 지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교육의 구조적인 틀을 바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분 동안에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 사역을 하는데 이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룸 학급의 사이즈하고 학업 성취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학급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성적이 좋으냐, 뭐가 인적인 특성 면에서 전부 다 긍정적이냐라고 하면 시골의 소규모 학교가 훨씬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논리는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적정선은 한 20명 전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효과적인 것이 20명 전후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저희들이 제가 그 대구로 처음 전학 갔을 때, 제가 6학년 때 제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상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대구로 전학을 갔을 때 제 출석 번호가 86번이었습니다. 86번이니까 내 뒤에 한 명 더 전학 와서 87명이었습니다. 그때 한 클래스에 콩나물 교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되었는데, 자, 우리 학생 질문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교사들이 잡무 때문에 제가 컨설팅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컨설팅 가면 왜 왔느냐? 저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잡무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잡무를 줄여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문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무 연락이라든지 전화로 전화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있는 사람은 선배 교수고 이렇기 때문에 선배 교사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싶어서 교사들은 그것을 전화 연락이나 업무 연락은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여건상 학생의 질문 때문처럼 우리가 한 20명 전후로 해서 적정선을 마련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하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학급당 그러니까 학생 수가 과잉되잖아요. 지금 교원이 곧 조만간 과잉될 때이기 때문에 교사를 더 이상 채용하기 힘들다라는 교육청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교사들이 잡무를 줄여서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그러니까 교과지도나 생활지도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질문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바른사회가 원하는 바른사람을 주제하에 교육개혁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